안녕하세요. 워킹맘 12년 차 올리브 오은미입니다. 요새 제 주변에서도 정말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내 자녀한테도 이제 ETF 투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투자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렇다면 투자 상품에 대해서 이 ETF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해보고 알고 있는 분 한번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질문들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ETF 어디에 투자해야 하냐.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 투자 10년, 이제 20년 이렇게 길게 투자할 건데 네. 어디가 좋냐라고 또 새로운 질문들 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답변 주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우선 자녀분들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대표 지수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자녀들을 위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실 네.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한데 대표 지수가 바로 그 성장성과 안정성 모두 갖춘 상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모아가기에 적합한 종목들 오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성장성과 안정성 있는 내 자녀 위해 투자해주기 좋은 상품. 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S&P 500입니다. 네. 그래서 1957년부터 발표를 시작한 지수로 연평균 수익률은 10에서 11% 수준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 4개 연도를 제외하면 매년 상승을 했던 우량한 지수이고요. 네. 그래서 지수의 선발 기준은 쉽게 설명드리면 덩치가 크고 네.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주식 가운데서 산업의 대표성과 지속적인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들 딱 500개만 엄선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미국의 경제 성장을 대변하는 지수로 꼽히고요. 배당률은 보통 2%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덩치가 크고 활발하게라고 말씀 주셨는데 덩치가 크다는 거는 시가총액이 맞습니다. 크고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맞아요. 이런 기업들을 엄선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막 이렇게 유명한 기업들도 있지만 이내 사라지는 기업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 지수의 편입과 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자녀를 위한 투자를 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명심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펼치는 치열한 경쟁에는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이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이거를 이제 주도주와 소외주라고 네. 부르는데요. S&P 500은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좀 탁월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주도주들로만 500개를 꾸려온다는 점에서 좀 편하게 적립식으로 묻어두기가 좀 좋은 상품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기업들도 꽤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S&P 500에 투자를 하면 그런 기업들은 알아서 자동으로 내 투자에서 빠진다는 맞습니다. 이야기이신 그렇게 거죠? 자동으로 주도주 위주로만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좋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S&P 500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 지수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 기업 10개는 이름만 들으면 모두가 아시는 기업들의 주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뭐 브로드컴, 메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을 네. 전부 다 투자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상위 10개의 기업이 S&P 500 지수의 35에서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면 역대로 S&P 500에서 1등 기업들이 어디였나 이렇게 보여주는 표를 또 준비해 오셨어요. 네. S&P 500에 투자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지수 내에서 종목들이 교체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주기가 궁금해요. 이게 어느 정도마다 이렇게 기업들을 교체하고 바꾸는 작업들을 하는지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P 500은 이제 정해진 주기는 없고 수시로 종목이 교체가 되는데요. 네. 공식적으로는 네.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이 분기 리밸런싱 시점에 주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편입 기준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227억 달러 이상, 그리고 네. 뭐 4분기 연속 흑자, 또 미국 거래소 상장 등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네. 또 반대로 인수 합병이 됐다거나 또 시총이 갑작스럽게 떨어진다거나 하면은 S&P 500 지수에서 자동적으로는 제외가 됩니다. 아, 이게 되게 엄격한 기준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량적인 기준들을 전부 다 이제 적용을 시킨 다음에 S&P 500 지수를 결정을 네. 하게 되는 구조고요. 요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와닿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2025년 실제 사례를 보면 이제 핀테크 기업인 블록이 신규 편입이 된 반면에 네. 에너지 기업 헤스는 쉐브론의 인수가 되면서 지수에서 이제 제외가 되었고요. 되는군요. 네. 그리고 9월 리밸런싱에서는 앱 러빙과 로빈 후드, 이제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들어보신 종목인데 새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좀 디지털 플랫폼, 핀테크 기업들이 좀 다수 편입이 되었고 네. 전통 에너지나 뭐 레거시 유통 기업들은 좀 빠지는 이러한 섹터의 어떤 흐름에도 트렌드가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이 이 시대의 주도 산업을 자동으로 반영하면서 이 S&P 500 자체도 스스로 좀 진화하는 그런 지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S&P 500 지수는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한 70년, 1957년부터 7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S&P 미국 지수 자체가 이렇게 데이터로 쌓이기 시작한 건 1926년부터라고 네. 알고 있는데, 100년 가까이 이렇게 시장 데이터가 쌓여 있는 만큼, 뭐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어땠는지, 한번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회복하기까지 어느 정도가 걸렸는지,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증해 본 시장이라는 면에서 네. 네, 이런 시장이다라고 신뢰도가 해서 있는 지수인 네,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미국 지수 S&P 500 말씀 주셨고 두 번째 네. 어떤 곳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나스닥 100 지수를 그쵸. 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985년부터 발표를 시작한 지수로 연평균 수익률은 연에 한 13에서 14% 수준입니다. 높네요. 굉장히 네네. 높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 단 2개 연도를 제외하면 네. 매년 상승을 했었던 이제 대단한 지수라고 네.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수의 선발 기준은 쉽게 설명드리면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에 금융업은 일단 제외를 합니다. 네. 이게 나스닥 100의 금융업.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시가총액이 높고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기술 성장 기업 주식 100개만을 엄선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AI, 반도체, 뭐 플랫폼 등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의 성장을 대변하는 지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배당률은 보통 한 0.6에서 0.8% 수준이기 때문에 네. 배당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주가 상승을 통한 성장에 네. 훨씬 더 초점이 맞춰진 지수입니다. 네, 앞서 S&P 500 같은 경우에 배당률이 2%대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요 나스닥 기업들은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보다는 그쵸. 자기들 성장을 위해서 쓰기 맞아요. 때문에 배당률이 이렇게 낮다, 이런 흐름이 또 있네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처럼 저희가 요새 매일 뉴스에서 보는 핫한 기술 네. 기업들은 다 여기 들어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술이 바뀌는 속도가 정말 빠르잖아요. 네네. 그런 만큼 기업들의 성과도 정말 많이 달라질 텐데 역시나 앞서 드렸던 질문인데 그러면 지수에 넣고 빼고 기업들을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이 얼마마다 이루어지는지 네. 궁금해요. 네. 그래서 나스닥 100은 이제 매년 12월을 네. 이제 연간 정기 재구성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핵심 교체 시점으로 삼는데요. 그래서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이제 비금융 기업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를 추리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네. 편입 기준은 나스닥 거래소에 이제 당연히 상장이 네.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금융 업종이면서 시총의 상위권을 유지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시총 비중이 2개월 연속 0.1% 미만으로 뭔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장 네. 폐지가 네. 되거나 거래소가 나스닥이 아닌 다른 데로 이전이 된다면 이제 당연히 제외가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근데 제가 네. 여기서 잠깐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에 포함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금융업종, 금융기업들을 제외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이 금융기업들은 우리가 떠올려봐도 뭐 은행이나 증권처럼 막 이렇게 혁신적이진 않지만 네.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기업이기 네.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제외하고 맞아요. 조금 더 기술이나 뭐 네. 개발 이런 네. 쪽에 힘쓰는 기업들만 모아서 투자한다는 게 나스닥의 개념이라고 맞아요. 보면 되는 거죠. 네. 이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렇게 기업들 넣고 빼고 편입 편출 기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네. 사례로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이제 뭐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쇼피파이가 이제 네네. 나스닥 거래소로 상장을 하면서 이제 유명하죠. 비정기 편입이 되었고요. 또 12월 정기 재구성에서는 그 패션 브랜드 룰루레몬이 네, 이제 좀 많이 좋아해요. 들어보셨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연간 주가가 이제 46% 하락을 하면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그랬구나. 이제 나스닥 100 지수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나스닥 100도 성장하는 플랫폼 기업은 자동으로 편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또 걸러내면서 시대의 흐름을 계속 반영하고 있는 살아있는 지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답지가 하나면, 선택지가 하나면 좀 좋겠는데 맞아요. 벌써 지금 두 개가 생긴 거예요. 네, 네. 선택지가 두 개가 되는 순간 고민하게 네, 되잖아요. 그쵸. S&P 500이냐, 나스닥 100이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또 어떤 답을 주시는지. 그래서 이제 뭐 아이를 위한 장기 투자 과정에서 네. 뭐 안정성보다는 뭐 성장성 수익률에 좀 더 초점을 두시고 싶으시다면 나스닥 100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 100과 S&P 500의 주식은 사실 겹치는 것도 그쵸. 있고 네, 좀 다른 네. 것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에 속한 기업들이 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네. 좀 기술 개발 투자 비중이 한 6배 정도가 더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에 그렇게 맞아요. 많은 돈을 실제로 쓰는 벌어들인 거군요. 영업이익의 6배요? 그렇죠. 6배 정도를 순수 S&P 500 기업과 비교를 했을 네. 때는 훨씬 더 나스닥 100이 기술 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 좀 항상 보면 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들이 빠르게 부를 창출하고 또 주가 역시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요. 네. 애플이 뭐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고 엔비디아의 AI 칩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AI를 또 편하게 네. 사용하고 또 전기차 테슬라가 운전을 대신 해주는 것처럼 혁신적인 흐름에 아이 투자를 맡기고 싶으시다면 나스닥 100이 좋은 선택지고요. 네. 네, 저도 맞벌이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신경 쓰는 게 쉽진 않은데 네. S&P 500과 나스닥 이렇게 투자를 해두면 알아서 이 지수 내에서 그 아까 말씀주신 그렇죠. 이기는 기업들은 남아 네. 있고 강자가 되고 또 지는 기업들 소외주들은 빠지는 네. 요 구조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 자산을 믿고 맡기기에. 네, S&P 500, 나스닥 100 말씀 주셨고 세 번째 네. 어딜까요? 세 번째는 이제 코스피 200입니다. 네, 요새 빠질 수 없죠. 네, 국장을 네. 빼놓고는 네.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1994년부터 발표를 시작한 지수로 연평균 수익률은 이제 배당을 포함하면 한 연에서 7에서 8% 네.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2025년 한 해만 수익률은 이제 75%이긴 네. 했죠. 그래서 그렇죠. 지난 20년간 네. 6개 연도에서 손실을 기록했고 나머지 연도에서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의 선발 기준은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 유가증권 시장,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주식 네. 200개를 선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를 비롯해서 자동차, 금융, 바이오, 철강 등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을 대변하는 지수가 이제 코스피 200 지수다. 그래서 주가 수익률을 제외하고 이제 배당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네. 보통 한 2에서 2.5% 네. 수준이고요. 주가 상승을 통한 성장성 측면에서는 S&P 500이나 뭐 나스닥 100에 비하여 역사적으로는 네. 조금 모자라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시겠지만 요즘 재평가 받는 한국 증시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맞아요.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상에 많이 올라갔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요새 한국 증시가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는 흐름이 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글로벌 시장이 AI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네. 저희는 하드웨어, 그 메모리 네. 부분을 정말 단단하게 좀 잡고 있는 느낌이어서 대체하기도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만의 고유한 네. 이제 특징이 생긴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세 번째 투자처로 꼽아와 주셨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네. 멀리 가고 싶다, 네. 오랫동안 투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표 주식 중심으로 중심축을 딱 잡아주시는 게 안전하다. 네. 이건 다 주식 아니냐, 맞아요. 다른 자산군에도 투자해야 된다고 들었다. 이런 네.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질문들 많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또 주식이 어쨌거나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 변동성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냐까지 다 질문을 주시면 네. 어떤 식으로 또 조언을 주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주식의 변동성을 좀 잡고 싶으신 네. 투자자분들께는 금 투자를 생각해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금도 ETF로 투자가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금 현물 ETF로 투자가 네네. 가능하신데요. 그래서 금은 오래전부터 이제 안전자산의 그쵸. 왕이라고 네. 이제 불렸던 자산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금이 미국의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0에 가까울 정도로 네네. 낮다라는 통계 이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금이 이렇게 같이 오른다거나 네. 내린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때는 포트폴리오 전체 충격을 완화해주는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자산으로 주식과 함께 금을 담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열어보면 한쪽에서 뭔가 좀 하락 분위기일 때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주는 애들이 네, 있으면 투자에 맞아요. 조금 그렇죠. 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금 투자 네, 안전망으로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앞서 금 현물 ETF라고 현물이란 단어 네. 쓰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네, 그래서 사실 금 투자에는 조금 불편한 진실이 하나 네.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금에 투자하려면 금 선물 네, ETF밖에는 선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서는 또 선물에 ETF를 투자를 못하기 그쵸. 때문에 또 이제 네. 못 담았고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건 이제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네. 이제 3개월 뒤에 내가 이 가격으로 사겠다라는 계약을 사는 방식인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계약 만기가 들어올 때 새 계약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해드리자면 전세를 계속 살면서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조금씩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을 연상하시면 조금 비슷하다라고 네.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집값이 그대로인데 내 전세 갱신 비용은 계속 쌓이듯이 이 과정에서 비용이 불가피하게 금 선물을 투자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금값이 올랐다고 해도 기대만큼 내 수익이 따라 올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금 선물을 투자할 때는요. 네. 근데 이제 금 현물 ETF는 지금 이 순간에 현재의 금값을 그대로 사는 구조이고요. 네. 그래서 갈아타는 비용 없이 금값 상승을 온전히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금 현물 ETF를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 IRP 계좌에 모두 다 담을 수 있다라는 네. 이제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 안에서 금에 투자하면 이제 또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으로 과세가 또 이연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고 네. 또 수익률 측면에서 금은 지난 25년간 보면 궁금합니다. 연평균 한 약 10% 내외의 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주식만큼 막 화려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전쟁 그리고 뭐 경기 침체 또 이렇게 세상이 좀 불안해질수록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서 이제 뭐 달러에 이어서 금이라는 것도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을 담아두면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에 진가를 발휘하는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우리 아이를 위해 투자해 줄 수 있는 ETF 투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 명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계좌 말씀드렸죠. 연금저축 계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이렇게 금현물 ETF가 편입이 가능하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대표지수랑 함께 섞어서 포트폴리오 만들어주는 거 네, 굉장히 현실적인 네. 솔루션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저는 미래셋 증권 어플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증권사 어플에 보면 주식 모으기 아니면 연금 모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 적립식 매수 기능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자녀 계좌로 투자해주겠다라고 결심하셨으면 자녀 계좌로 얼마씩 들어가게 자동 이체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자동 매수 기능, 자동 적립식 매수 기능을 설정을 해주시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시장 타이밍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내 아이 계좌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대표 지수와 그리고 이런 금 상품들을 차곡차곡 쌓는, 차곡차곡 모으는 기능이 생기니까 아예 이렇게 시스템으로 구조로 만들어 버리시면 좋겠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저희 숨가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 저 방송 오기 전에 점심 때만 해도 정말 ETF 투자 뭐 해야 되는지 진짜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본다. 네. 너 이거 영상 찍고 나면 그 링크 보내줘야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우먼앤머니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결혼을 앞두고 가족 계획을 세우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꾹꾹 담아서 가이드북을 작성을 한 네, 가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북 제목은 우리 아이 ETF 투자는 처음이라라는 네. 가이드북이고요. 그래서 링크에 이제 이 가이드북을 보실 수 있는 것들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투자를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께 좀 오늘 말씀 나눈 내용과 가이드북이 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내 자녀 위한 ETF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께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